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경래 기자 어제 첫 순서였는데 네. 어떻게 좀 적응이 되셨습니까?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변 반응은 너무너무 좋았죠. 가족들 중심으로. 그렇죠. 뭐 친구들, 가족들. 예. 아니요. 제 주변에도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주일간 꽉 눌러 담은 뉴스연구소 계속 기대를 하면서 오늘 첫 순서 첫 뉴스 뭔가요? 일주일째 네 자릿수. 코로나19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잠시 후 발표될 어제 신규 확진자 수도 1,1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7일 1,000명대 네 자릿수에 진입한 뒤 거의 일주일 가까이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들께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화상회의에서였는데요. 이렇게 방역조치 강화에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 짧고 굵게 상황을 타개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다만 어제도 백신 물량 부족으로 현장에선 혼선이 잇따랐습니다. 만 55세에서 59세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 네. 정부가 확보한 모더나 백신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서 일주일간 잠정 중단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한다며 내일 밤 500대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그 백신 예약이요. 네. 김경래 기자. 새벽에 이제 일제히 50대 애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됐었다. 뭐 이런 소동이 일단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일제히 몰려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예. 네. 오후가 됐는데 모더나 물량 준비된 게 다 소진됐다. 그러니까 원래 저 예약하기로 했던 분들의 한 반밖에 결국은 수용할 수 없는 물량이었다. 이거는 좀 황당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55세에서 59세가 352만 명. 예. 그런데 예약된 건 185만 명. 반 조금 넘는 수치거든요. 그럼 물량이 준비가 안 됐는데 예약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물량이 준비가 안 됐으면은 안 됐으니 빨리 맞으실 분들은 뭐 서두르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얘기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숫자를 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58세, 59세만 받겠다. 그렇죠. 라고 뭐 내일은 뭐 57세 받겠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끊어서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소통 방식의 문제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쉽고 간결하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소통 방식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걸 예상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정부 입장은. 얀센 때도 굉장히 많이 몰렸었고 네. 그건 예상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4차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불안하다고요. 그렇죠.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예상을 못했다? 이건 무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신 설계를 하는 쪽이 뭔가 소통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능력도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허. 이게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백신 예약 같은 거를 열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선착순이야? 아니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네요. 뭘 얘기해도 잘 안 믿게 돼요. 저번에도 얘기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불안하고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요번에 실책이 있었고 많은 거를 좀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정부가 신뢰를.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황당합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 청약할 때도 보통 이제 뭐 그게 선착순인지 추첨인지 뭐 점수로 하는 건지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9일부터 추가 예약을 받겠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네. 그것도 지금 물량이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더는 이런 시행착오를 견뎌줄 여유가 국민들에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어야겠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50대 모더나 소동 좀 짚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요. 2시간 만에 번복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어제 밤이었어요. 네. 속보하면서 반짝반짝하면서 떴어요. 그러니까 별안간 발표됐거든요. 합의가. 예. 그걸로 정치권이 들썩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만찬을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고 밝힌 뒤에 파장이 거셌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만난 건 아니었잖아요. 어제. 네. 그렇죠. 오래 전부터 치맥 회동하겠다. 네, 저녁 먹으러 만난 거죠. 네, 그 안에서 뭐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다, 뭐 원내 여러 가지 구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됐었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떡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부에서 황당하다, 제왕적 당대표냐, 국가의 빚을 걷잡을 수 없게 커질 거다, 뭐 이런 비판이 공개적으로 분출됐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이게 소상공인 지원하고 재원이 남으면 그걸로 재난지원금 확대를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100여 분 만에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정부는 깨진 거예요. 깨졌다고 봐야 깨진 돼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뭐 이게 취지는 또 그렇다고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하는 방향은 유지한 걸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말이 다 달랐죠. 하지만 전국민 지원이라고 지원에는 지원이란 말은 못 꺼냈었죠. 안 꺼냈었죠.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는 있었어요. 네, 물론 이럴 거면 다 이게 줘야 된다.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면요. 예. 저도 놀랐어요 어제. 이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왕적 당대표는 아닌 걸로 됐는데 결국은. 근데 이게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뭐냐면은 이제 돈이 남으면 한번 해보겠다 정도도 아니고 돈이 남으면 논의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결론이 이렇게 나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요. 뭐 합의가 이렇게 뒤집히면서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얘기가 80%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뭐 또 민주당 쪽에서 90% 얘기도 나왔었고 85도 한번 나왔고. 85도 네. 나오고 이번에 이제 100이 나온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근데 이게 계속 숫자들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 헷갈리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은 이게 뭐 경기 부양책인가? 아니면 뭐 손실 보상책인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손해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면은 소득이 역전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대요. 1인 가구 또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고 네. 맞벌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도 어려워요. 굉장히. 들으셨잖아요. 뭐 EITC는 어쩌고 저쩌고. 네. 이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 줘버리고 쉽게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여론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려면 다 주지 이럴 거면 아니면은 뭐 조금 주려면 진짜로 아예 하위층의 어려운 가구들만 확 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합의가 사사실상 아까 김경일 기자 얘기대로 예. 무산이 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거고. 근데 하나 의미는 있는 게 있었어요. 예. 그거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한다라는 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기재부는 일관돼요. 900만 원 예. 그리고 6천억 총액은 6천억 1인당 900만 원 요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요거를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양당에서 합의가 된 상황이고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좀 안 되는 분위기로 갔으니까 요거는 남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재부도 여기서 계속 불 났는데 우리 물 부족 국가니까 불 못 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4단계잖아요. 네, 4차. 네. 이 유행 보면서 아마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경래 기자는 이제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 네. 김광일 기자는 정치부 기자니까 정치적인 어떤 맥락 뭐 이런 것들 행간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서툴렀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더해서 송영길 대표가 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부가 지급 대상을 당정이 원래 합의했던 80%에서 90%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니까 예.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예. 어제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이 이제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인데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인데도 당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현실을 모르고 관념론에 빠져 있다. 뭐 이런 비판을 공개적으로 내놨어요. 네. 그런 비판이 점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아예 전 국민으로 야당이랑 이제 합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판의 각을 잡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원래 반대하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송영길 대표가 여우같이 잘 해낸 건지 아니면 뭐 정말 그냥 한때 소동으로 끝날 건지는 앞으로 정말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켜낼 수 있는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 이분 경제통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여가부 폐지론, 통일부 폐지론과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흔들기 뭐 이런 것이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 윤희숙 의원이 페북에 쓴 워딩을 보면은 조금 세요. 예를 들어 뭐 매표 행위 아니냐, 뭐 배반이다, 뭐 이런 워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어디 가서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해도 야 이런 식의 비판이.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페북. 예. 예.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그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대표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굉장히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리더십 자체가 아직 견고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제 또 그런 한 단면을 예. 노출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날카롭고 참신한 어떤 비판과 지적으로 우리한테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원내 경험이 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여당과 협의하고 합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냈던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그 이후에 그 김기현 원내대표랑 이제 추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협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이거를 상황을 조율할지 논의했다고 하는데 네. 추후에 터져 나올 당내 반발을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떻게 방어할지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장면인데 분석할 게 되게 많네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9,160원.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5% 인상된 겁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이게 9,160원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원으로 이제 올해보다 9만 원 정도 오른 거라고 합니다. 시급이 9,160원, 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원. 네. 어제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며 집단 퇴장했고 경총 등 사용자 측도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초월했다며 기권했습니다. 결국 표결은 공익위원들끼리 진행했습니다. 예.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도 7.2%로 박근혜 정부 인상률 7.4%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김경래 기자. 네. 참 희한한 게 최저임금 뭐 인상률이야 매년 다르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늘 결정이 잘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아마 이게 작년 뉴스도 올해랑 똑같고 재작년 뉴스도 똑같을 거예요. 숫자만 다른 거죠. 숫자만. 맞아요. 뭐 파행, 줄다리기, 중간에 누가 나가. 퇴장. 예. 그러다가 이제 뭐 결렬, 그렇죠. 뭐 난항, 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똑같이 쓰이는데 한 가지 없는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 극적 타결 이런 거 별로 안 나와요. 맞아요. 마지막에 겨우겨우 표결로 해서 통과가 되거든요. 언론 보도가 똑같아요. 또 자 최저임금 오르면은 자영업자들 힘들다. 고용 안 할 거다. 해고할 거다. 그래서 올리면 안 된다. 이게 대부분 주류 언론들의 그렇죠. 보도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예컨대 2018년도에 16% 정도 올랐잖아요. 그때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거 아세요? 그래요? 예, 일자리 늘어났고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올리니까 일자리가 줄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언론들이 고민을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프레임이 딱 자영업자 힘들다. 단순화.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 이 최저임금이 높은지 낮은지는 이제 뭐 판단하기 나름이긴 하지만은 너무 똑같은 프레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최저임금은 이게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는 임금이 아니에요. 정책 임금이고 사회적인 임금이란 말이죠. 이게 만약에 어떤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 네.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라 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산업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산업 정책이요. 그러니까 임금 정책이 있는 거고 네, 산업 정책은 장사 잘 되게. 예, 지원금 같은 게 있잖아요. 지원금 일자리 같은 거. 지원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병행돼야 되는데 요거는 다 떼놓고 임금 정책만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프레임으로 똑같은 논의 과정이 반복된다. 답답합니다. 이건 좀 계속해서 좀 국회에서도 논의해서 바꿔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생각하면 좀 항상 아쉬워요. 이게 집권 초반에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때만 해도 조금 더 이제 무르익어 있었는데 네. 너무 단기간에 성급하게 확 올렸다가 이제 자영업자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프레임에 걸려서 좀 여론전에서 밀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인상을 또 크게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9,160원 내년도 시급 땅땅 결정 났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